미조은행의 변정규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또 주간전망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미조은행이 일본계죠? 아, 예, 예.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은행인데 한번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은. 일본에 3대 이제 그 메가뱅크가 있습니다. 네. 예,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 99년도인가요? 그 은행 합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뭐 그 한일은행도 있고 뭐 조은행도 옛날에 있고 은행 여러 많았죠. 가지 많았죠. 예. 이제 그게 이렇게 합병 모델이 일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메가뱅크는 딱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미조은행입니다. 제일 큰 데는 어디죠? 일본에서 지금? 일본의 그 3개 다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예. 상무님 그동안에 좀 원래는 외환 딜러 출신이시죠? 외환도 했었고요. 뭐 파생도 했고 파생도 조금씩 하시고. 뭐 잡다하게 잘하는 건 없고요. 조금씩 다 해봤습니다. 신용 파생도 하고 채권도 하고요. 그러면 그 환율 2,000원 갈 때도 그때 딜링룸 계셨고, 아 그때도 있었죠. 예, 금융위기도 겪었었고. 예, 맞습니다. 저는 우리 저기 변 상무님 이렇게 저는 상무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꾸준히 보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영광입니다. 네, 한국경제 이렇게 TV에 나오셨는데 제가 이거 썸네일 제목만 읽어드려도 그거 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 2부를 갖다 좀 눈여겨 보셔야겠다 싶으실 텐데 5개월 전에 올라왔던 얘기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미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시대는 지나갔다. 썸네일이 그렇습니다. 또 1개월 전만 하더라도 환율 중앙은행조차 통제하기 어렵다. 달러 강세 이어질 것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올리신 게 뭐 많습니다만 8월 잭슨홀 미팅 파월이 테이프링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외환 시장에 충격 온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은 썸네일인데 뭐 잭슨홀 미팅은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만 이게 뭐 FMC 의사록에서 그냥 테이프링 좀 얘기했다고 충격이 오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상무님께서 시장에서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달러 약해질 텐데 이런 와중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우리 주간전망대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계속 달러 롱뷰를 갖고 계셨던 어떤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복잡한 일들이 많죠. 네. 항상 금융이나 경제는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고요. 네. 많습니다. 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장님도 이 환율이라는 게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 방정식을 만들어서 논문을 써봐도 상관계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종속변수에 넣기도 힘들고요. 예. 독립변수로 놓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미적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체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래서 분석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으로 가야 돼요. 기본으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환율이란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전통적인 상품들이 예를 보면 주식도 있죠. 네. 채권도 있고요. 그만큼 오래 이제 사람들이 거래해 왔던 게 이제 통화입니다. 통화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한 나라만 있으면은 좋겠지만 세계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고요. 많은 국가나 그 속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많은 다른 통화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통화들의 상대적인 가치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화가 무언가 그래서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 예.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라고 하면 책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주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 주가가 초 단위로 변할까요? 객장에 보면 초 단위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치가 그렇게 맨날 초 단위로 바뀌는가? 바뀌는가? 네. 사실은 기업의 가치가 아니고 기업의 가치는 분석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예. 아니면 영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을 합하면 이렇게 객관적인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오겠죠. 예. 그죠?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왜 변하냐? 사람들의 심리가 다 다른 거예요. 네. 예. 이 지금 현재 이 가치가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더 줄 용의가 있어. 이 미래에는 이 기업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야. 네. 그죠?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려갈 거야. 나는 이거 못 줘. 나는 밑에 살 거야. 나는 팔 거야. 그래서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높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낮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이게. 예. 환율도. 그죠? 뭐냐 하면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판단이 기대나 우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환율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유기물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환율은 통화하지 않습니까? 예. 통화가 예를 들면 달러다. 그럼 달러가 지금 있으면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요. 예. 물론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 통화에 대한 기대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가 달라졌어요. 예.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달러를. 예. 왜 달러가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달러가 강해지신다고 하죠?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하지만 달러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 네.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 통화가 더 필요하고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 내려가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간단해요. 예. 보시면은 그 환율은 뭐냐 하면 두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걸 갖다가 가치를 자기 혼자서는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나 원화나 이런 통화는 다른 통화와의 교환 가치를 통해서 뭐 1대 100이라든가 1대 1000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달러가 테이퍼링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이거는 굉장히 약하게 봐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올해 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리만 사태하고 똑같이 보셔도 안 됩니다. 왜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는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불 붙었다느니 뭐 여러 말씀을 하지 뭐 않았습니까? 일시적이거니 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파월 의장 본인은 굉장히 입술을 타이트 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물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이슈적일 것이다. 아니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굉장히 겁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해서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말은 긴축이라는 말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긴축은 아니고 양적 완화를 갖다가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줄이는 줄이는 거죠. 축소하는 거죠. 예. 그때 당시 2013년 5년 후에 이걸 갖다가 테이퍼링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2013년에 말은 처음 끄집어냈고. 그렇죠. 네. 그리고 5년 후에 이걸 갖다가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굉장히 시간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리만 사태 당시 양적 완화를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미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1년 반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쏟아 넣었어요, 지금. 부어도 너무 부었죠. 예. 지금 바다예요. 예.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네. 알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입으로는 그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겠죠. 그럴 네. 때는 예. 저희가 행간을 잃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테이퍼링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통화들이 달러발 다른 통화들의 통화 가치가 재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통화 달러가 지금 굉장히 자산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으면은 자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주식도 엄청나게 가치가
커졌죠. 전 주식 세계적으로. 올라, 뭐 부동산 올라, 다 코인도 올랐죠. 올라, 곡물도 올라, 뭐 다 올랐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부가 많아졌습니다. 네, 자산이 많아졌어요. 예, 근데 거기에 기축통화는 아직도 사람들이 달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더 필요하겠네요.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니까 그만큼 필요하게 되는데 줄인다고 하니까 어디서 줄이겠습니까? 지금 많이 지금 유동성을 갖다가 썼던 데는 선진국이에요. 특히 예,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발권국이기 때문에 소위 찍어서 다 헬리콥터 머니로 부었습니다. 네, 쓰고 아주 좋았어요. 네. 그리고 경기도 화랑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걸 거둬들일 때는 이제는 선진국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과거에 리만 사태 때도 봤지만 개도국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미국이나 선방에서 투자해 놓은 그런 나라에서 많은 변혁을 겪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당시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희가 지금 통화 가치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어떤 통화를 갖다 갖고 싶고 어떤 통화를 버리고 싶고 그리고 원화나 달러나 통화 가치가 얼마나 변해야 되는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만 사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달러가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예. 그만큼 지금보다는 달러가 귀해질 거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유로도 약세로 면치 못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모든 그런 통화들이 달러발 통화 가치가 재조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모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증시가 이렇게 증시 혼란상이 이렇게 빨리 진정이 안 되면은 저는 이거 1,200원 한번 올라선다 보거든요. 그냥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우선 궁금증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물론 레벨을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예. 사실은 이게 그 어떤 레벨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방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 밑이 너무 공고하고 아래쪽이 사실은 1,150원일 때부터 미국 그 밑이 공고하다고 이렇게 하다니 네.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1,170대 후반 예.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정부의 개입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저께 벌써 뭐 구두 개입 비스무리하게 예 구두 개입도 나오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무딩 같은 예. 오퍼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안 그러면 이미 뭐 이거 저 뭐 80원 훌렁 넘어가 있죠. 스무딩 없었으면. 맞습니다. 예. 이제 뭐 70대로 끌어내리는 작업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좀 시기를 갖다가 조절할 뿐이지 예, 시기만 조절해도 사실은 당국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속도를 갖다가 너무 빨리 가면은 이제 국민들이 좀 따라잡기 힘들고 좀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갖다 좀 줄이는 것도 예,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조금 이제 테이퍼링이 올 때까지는 지금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잭슨홀 혹시 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예. 시작하는 목금토 사흘 하는 거죠. 예, 너무 예. 좋더라고요.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아니 잭슨홀까지 가보셨어요? 잭슨홀 위에가 이제 예. 그 옐로스톤이라고 유명한 맞아요. 예. 와이오밍 주에.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평창 같은 데인데 맞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혹시 기회 되시면은 뭐 예. 잭슨홀 미팅 거기 홀도 한번 가보시고 아. 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을 얘기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나 그 연준 총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나라 중앙은행장들이나 저는 2014년에 그때 드라기 입에서 나왔던 통화정책 괴리 그게 진짜 2014년부터 달러 유로 폭망, 달러 강, 유가 부러지고 굴이 박살나고 어마무시했죠. 엄청나게 파괴력이 컸습니다. 잭슨홀 뭐 어떻게 보면 2010년 버냉키 입에서 양적 완화 한번 더 할게 이때부터 우리 애널들이
뭐 매년 8월만 되면 잭슨홀 타령만 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아직도 잭슨홀 하면 무슨 카네기홀 같은 무슨 홀인 줄 아는데 그 도시인데. 맞습니다. 예. 이번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상무님 보시기에? 아, 이게 이번에는 조금 너무 파월 의장이 네. 관련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계획이나 구체적인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은 네. 예를 들면은 이게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양적 완화를 이때까지 모기지채와 국채를 갖다가 사주면서 예. 돈을 갖다가 시중에 공급하는 이런 그랬죠. 방식을 엄청났죠. 예, 택해 왔기 때문에 월 800억 불 국채, 월 400억 불 상당의 이제 모기지채를 1,200불 가량이죠. 이걸 예. 갖다가 매달 사줬단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로 줄일지 그 시기, 개시 시점과 네. 그리고 얼마나 줄일지 양, 네. 속도를 조절하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줄일지 네, 네. 이런 프린트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8월 말 잭슨홀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연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FOMC 회의에서 하는 것들이 맞고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뭐 필요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언급할 수 있어도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는 다른 이제 중앙은행장이나 이런 네.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공조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정확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은 9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9월 달에 FOMC 미팅은 중요합니다. 아주. 그렇죠. 네, 예. 예.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이제 점도표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점도표가 나올 거고 이제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위원이 18명 중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6월 달에.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래서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위원이 사실은 조금 적었거든요. 2023년보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2022년이 더 많게 되면 9월 달에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이퍼링이 올해 안으로 빨라진다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은 유추하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때는 조금 영향이 커질 건데 그런 이제 의사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10월 초까지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연준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이제 상원 청문회라든가 아니면은 하원 청문회 이런 청문회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아마 10월 달 청문회 가서는 조금 어느 정도 고위 네. 정치가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정도 되면은 이제 청사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바로 26일 날 잭슨홀 회의 시작하는 그날 목요일 날 우리도 금통위 또 금리 결정하는 금통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우리 한은도 금리 인상 안 하면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연준도 테이퍼링 이러다가 안 하면 이상해지는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지금 이 훨훨 길길이 뛰던 환율이 안정이 될까요? 소장님께서 또 전문가시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실제 우리 원화 환율이 금리 인상 한은의 금리 인상 인하가 모멘텀이 되나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뇨병과 이게 지금 고혈압을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다가 또 백신까지 맞으라 하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의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뇨병 약하고 고혈압 약은 사실은 이게 상극이라 그러더라고요. 서로 아이고. 반대로 예. 작용을 예, 하기 예. 때문에 상당히 예. 어렵다. 예. 예를 들면 금리를 인상을 하자니 참 지금 코로나 4단계 네. 예, 굉장히 지금 서민 가게가 어렵고 그것을 갖다가 안 뒤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네. 재정 정책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아픔은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또 못 보채 하자니 그것도 중앙은행으로서 네. 사실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고요. 또 지금 저번 달에도 주택담보대출이 1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예. 지금 예. 우리나라 뭐 주택을 항상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런 네.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갖다가 동결을 하자니 그것도 어렵고 하지만 또 추석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추석에 앞서서 이걸 갖다 인상하는 것도 부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정이죠. 예. 그리고 그 총재와 그 다음에 위원들의 결정인데 이거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상무님 오시면서 저희 주간자문에 처음 나오시면서 좀 준비하신 자료가 있던데 다 보기는 그렇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시죠. 예, 예, 예. 아이고 이게 뭐 시간 지금 다 뭐, 보기는 좀 그런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방 분위기를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뭐 지금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아마 이제 9월 FMC쯤 가면 이거 다시 한번 또 그때 변정규 상무님 뭐라 그러셨든지 네, 한번 다음 또 페이지 한번, 다시 네. 또 찾아보시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다음 네.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한번 넘겨 주시죠. 네. 그 마우스 쓰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한 5가지 이슈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그 환율뿐만이 아니고 모든 금융 상황을 예. 생각하고 분석하실 때, 주식을 투자하실 때, 채권을 투자하실 때, 환율을 투자하실 때도 항상 금융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생각을 하고 하시라는 쪽에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이슈들이 있을 테죠. 네. 어느 때나 뭐 누구인지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현재 관심사는 이 5가지에 있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는지 네. 언제 시작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영향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에서는 또 아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한국은행의 금리도 지금 인상이 코앞에 있고 네. 특히나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게 되면 달러 채권들의 금리 뭐 소위 일드 커브라고 하죠. 이렇게 그 시장 금리가 많이 변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나 기업들에도 영향이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이제 뒤에 자리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네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런 4가지를 보는 것들이 뭐냐면 5번째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럼 내 돈은 그래,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살피는 이거죠. 거죠. 그래서 네. 자본 자산이 변동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크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율도 지금 달러의 가치가 변한다고 했지만 네. 주식이건 채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항상 어떤 것을 할 때는 기본 베이직 네.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기초부터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에 1, 2, 4분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넣은 그림인데요. 현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화학, 현대자동차, 포스코 전부 다 1,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들 뭐 최소 2조 원 이상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예. 이렇게 거두고 있고 해서요.
굉장히 그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요거는 이제 그럼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저희 회사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MOS 메모리. 네. 이 메모리에 이제 집중이 돼 있긴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메모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예. 22년까지 지금 연평균 성장률 한 24% 정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볼 때는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의 반도체 앞으로 그 전망이 좀 불투명해서 그렇다. 어느 정도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급히 그렇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 꾸준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네. 면에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 그 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연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연준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이렇게 보실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 기회에 한 1분만 보시면 이렇구나 아실 수 있게 제가 넣어놨는데 연준은 8번 이제 FOMC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 분기 2번. 네. 특히나 그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회의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 저기 써놓은 SEP 요약 리포트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성장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예. 특히나 개별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69 12월은 꼭 봐야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보시면은 인상이 별로 안 나와 있죠. 별 몇 개 없습니다. 6월 보시면 확 늘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6월 달에는 심지어 6번 인상도 2분이나 계십니다. 이런 네, 것들. 차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6월 달에는 3.4%. 왜 연준이 테이퍼링을 고려하게 돼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3.4% 중요하시니까 요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이 영어로 돼 있죠. 이게 성명서입니다. 이게 6월 달과 7월 달의 성명서인데 이것을 너무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머리 쥐납니다. 쥐나시면 안 돼요. 공부 못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 패드워처들이 전 세계에 패드워처라고 그런 잡으로 뭐 수백 명이 있습니다만 저거 잘 알면 저거 돈 되거든요. 네. 사실은 쟤들이 많은 힌트를 줬는데 맞습니다. 연준이 네. 맞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뭐 아린말로 저까지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뒤통수 치고 있다 하지만 얘들 뒤통수 친 거 없어요. 그동안 차곡차곡 FMC 할 때마다 방향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무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예. 이렇게 써놨고요. 이렇게 보기 혹시라도 영어 공부 가끔 일어나셔서 하시고 싶다 하시면 주말에 내일 아침에 이제 편하시니까 일어나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예. 한 문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싫으시다 하면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예. 산업동향 경제에서 보시면은 6월 달에는 네. 취약 부분이 예. 개선세를 보인다 이렇게 해놨지만 말이 달라졌습니다. 7월 달에는 취약 부분은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개선 6월 달에는 개선세를 보이고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7월 달에는 개선되었다.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대서 자기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고. 그렇죠. 네. 이제 자기 눈높이까지는 않았지만 개선은 되었다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예. 소비자 물가에서는 이제 그 변한 점이 없고요. 네. 아직까지도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그 파월 의장의 그 계속된 발언하고 똑같이 이렇게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뭐 조금 뭐 변한 거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네, 그렇게 그랬죠.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기조, 그 다음에 양적 완화의 기조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금리 기조는 2% 초과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아직 그
고용을 더 봐야 된다고 이렇게 같이 6월 달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작년 12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게. 맞아요. 뭔가 좀 올 것 같죠. 그 다음에 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 그어놓은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제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요. 저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상무님 딱 지적해 주신 저거 아니에요. 네. 6월 달에는 괜찮을 듯 했다가 7월에 저 문장 하나인데 눈길을 끌었던 게 작년 12월 우리 좋아지면은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할 거라 했는데 지금 한 문장 더 간 거 아닙니까? 진전이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정도면 시장은 알아들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움직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지금 달러 DXY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네. 6개월 내 최고, 지금 93.5 아까 넘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네.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네. 최근에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유동성 공급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좋아해요. 그래요. 예. 1970년대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원래 일어나면은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호황이죠. 왜냐하면 돈이 풀렸는데 막 흥청망청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70년대는 실업률이 엄청 올라가고 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만 또 경제가 불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체라고 하는 스태그넌트에 네.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생각이 났죠. 스태그네이션. 예.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둘 다 많은 통화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만큼 인플레이션 많이 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지금 심하게는 나고 있어요. 네. 현재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렇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위험으로 분류해 놓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지금은 거의 완전 고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실업자가 양산이 됐단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네. 공급 측면에서는 약간 보류로 제가 해놨지만 위험성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굉장히 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봐야 돼요. 그리고 공급 물가가 상당히 지금 뛰고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을 잠깐 보시면 이제는 이건 표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말씀만 드리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오른쪽도 보셔야 되죠. 왼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동그라미 쳐진 올라간 화살표만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 네. 갑자기 1180원이 막 위협받는 이 상황만 보고 계신다. 이것만 그런데 보시면은 항상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올라갈 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2월 달부터 5월 달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왜 이게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방향성이 없어요. 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간을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갖다 back to the basic. 네. 기본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왜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2월 달에서 5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부인을 하고 인플레이션에서 일시적이다. 그럼요. 그랬을 때죠. 맞아요.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6월 달에 5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논의가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뭐 속된 말로 속았다. 그렇죠. 시장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갖다가 행간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준비가 돼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환율뿐만이 아니고 주식, 채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이건 좀 재밌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려워하실 거 전혀 없어요. 이 왼쪽 그래프에 달러 원 이렇게 3년 베이시스 이거는 뭐냐면요. 스왑 베이시스라고 통상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의 차이냐 하면은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통화 수합에서 이자율 수합을 뺀 차이입니다. 네, 네. 예.
그것은 어떻게 나오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시스 BP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50에서 100 사이에 지금 있어요. 마이너스 파란색이. 50에서 100pp 사이. 예. 네.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쭉 떨어지면 그만큼 외국인들의 달러로 조달을 하는 외국인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서는 좀 약간 국가적인 약간 그 리스크가 증대하는 상황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화 가치의 문제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통화 그 스왑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채권과 주식이 있죠. 네. 주식의 잔고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식은 많이 팔았지만 그죠, 외국인들이. 예, 채권은 그냥 회색 막대기 채권은 계속 맞습니다. 사고 있는. 그렇죠. 네. 이 채권을 매수하는데도 보셔야 될 거예요. 나는 국채 안 해. 이렇다고 해서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키이슈에서 보여드렸듯이 1, 2, 3, 4번을 아셔야지 5번에 대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환율이든 네.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한국에 예.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 채권 보유 외국인 잔고가 120조였습니다. 지금 얼마냐? 지금 195조, 196조입니다. 아하. 200조 가까이 됐어요. 예. 엄청나게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지 않습니까? 1년 네. 반 만에. 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주식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채권은 이렇게 저금리 하에서 많이 투자가 늘었다, 한국은. 네. 이거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거는 선진국 채권에나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건 뭐냐면 한국 자산이 물론 다른 선진국 채권보다 약간 높은 메리트가 금리가 네.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과 채권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네네. 주식과 채권의 방향이 같이 가면 이거는 개발도상국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채권이 늘어났어요.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늘었다. 이거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제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갔다.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훨씬 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계셔도 투자하기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상무님,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질문. 여전히 우리가 우리 한국의 주식이 주가가 금리가 환율이 이게 이제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인데 우리 원하는 그러면은 이제 선진국 통화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그거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믿고 싶은데. 실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선진국 통화라는 거는 사실은 그 기축 통화 대열에 끼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거기다가 뭘 더 어디까지는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결제 통화로서 세계에서 위안화는 5위 안에 듭니다. 뭐 IMF 바스켓도 들었으니까 SDR 그렇죠. 바스켓도 들으니까 위안화까지는 넣어줘야겠네요. 그렇지만 아무도 기축 통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 통화 같지도 않습니다. 예. 제 눈에는. 네. 그리고 유용성도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제일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중국 아닙니까? 예. 예. 굉장히 저는 아이러니컬하게 봅니다. 디지털 통화라는 거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언제나 그 다음에는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통화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예.
중국 안에서만 쓸 수 있고요. 예. 외국에서 쓰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홍콩이나 몇 군데에서 뭐 여러 번 통화는 다른 통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중국 위안화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래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안화 사주세요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중국에서 거래되는 우리가 표기하는 CNY가 Y. 아닙니다. CNH죠. 네, 그래요. 홍콩에서 네. 거래가 세틀이 가능한 네. CNH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본토에서 거래가 되는 CNY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같이 있는 역에 선물한 NDF-CNA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들을 갖다가 복잡하게 갖고 있으려니까 네. 이거는 선진국 통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음흠. 무역이나 경제는 지금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통화나 금융의 체제는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 대국이고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국은 왜 NDF 통화냐? 해외에서 가서 발리에서 예를 들면 누가 그랬대요. 어떤 아버지가 네. 애를 데리고 발리에 가서 해변에서 예.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갔는데 네. 거기에 원화, 코리안 원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며 근데 왜 우리나라 통화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네. 예, 변사무님 예. 우리나라 통화는 왜 발리에 식품점에 통화 안 바꿔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통화로 만들어 놨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국격에 맞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갖다가 개선하고 보완할 그런 단계를 보여야겠죠. 그렇기 네.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당국이 잘 해서 이것을 발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아마 상무님한테 이렇게 레벨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말씀 중에 어느 정도 그건 나왔는데, 아니, 상무님이 지금 직접 뭐 트레이딩을 하실 그 위치는 아니시지만, 딜러라면은 뭐라고 얘기해 놓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바로바로 손절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게 환율이 얼마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간 거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그걸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딜러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그러니 이런 데 나오시면은 완곡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제가 뭐 이 레벨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건 뭐 지수가 어디 가네 뭐가 얼마 가네 용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예, 그건 딜러나 아니면 애널리스트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점장이와 같은 겁니다. 예. 그 올라가고 추세나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어도 얼마까지 간다. 이것은 사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홍콩에 처음에 가서 굉장히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가 그때는 주식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하이닉스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굉장히 야단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얘기하셨다가 예, 그 외국계 은행에서 예,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요구를 네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갈지 어떻게 아니? 그걸 맞추면은 내가 너 보너스를 더 주고 안 그러면 보너스 안 줄게. 오케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런 무드에서 상방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달러 강세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지뢰밭이 많으면 달러가 오래 가요. 예, 네. 올라가요. 그래서 예. 처음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이 있죠. 테이퍼링 외에도 중국의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많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나타날 소지가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한 백신의 문제도 지금 델타 변이 지금 람다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지금 바이러스가 될지 모르는 그런 것도 또한 큰 리스크기도 하고요. 네. 또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내년에 상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내년에 저한테 이것을 물어보시면은 또 레벨이나 아니면은 추세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내년에 또 화두는 지금보다 바뀝니다. 그렇겠죠. 제가 지금 항상 금융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가격은 지금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그 주식이나 네. 통화의 가치를 말씀드렸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이슈들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냐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테이퍼링이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공조나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게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일어날 게 아주 명확하나합니다. 그러면 고용은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던 걸 빨리 단시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년 반 만에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걷어들이는데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12월이 채 안 돼서 또한 다른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는 또 얘기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9월 달까지는 이러한 리스크나 아니면 달러 강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또 빨리 어떠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더 듣고 싶은데 저희 또 준비된 또 순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만 별 듣겠습니다. 말씀을요. 그래도 방향은 딱 잡아주셨네요. 예. 아유, 오늘 이 또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플로이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